돈이 그렇게 좋으세요? 내 마누라, 내 새끼 목숨보다 그깟 김장 배추가 더 중요하냐고요? 이 말을 외치며 붉은 양념이 가득한 김치통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고춧가루 양념이 사방으로 튀어 엉망이 된 마당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맹순자의 얼굴은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평생 순둥이로만 살았던 남편 민석이 김치 대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힘껏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양념이 폭발하듯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명품 개량 한복에도 김치 국물이 튀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쳤다고, 이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이러냐고 소리치며 김치를 아들 얼굴에 던졌습니다. 내 마누라가 시어미한테 대드는데 넌 뺨따기를 때리진 못할 망정같이 미쳐 날뛰냐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제 남편은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발길질을 하였습니다. 저는 창백한 얼굴로 배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만삭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손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온몸은 김치 양념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늘한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맹순자 씨, 이제 당신 아들 데려가세요. 그리고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 순간 저는 휘청거렸습니다. 조기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민석이 급히 저를 부축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붉은 김치 더미 속에 주저앉아 땅을 쳤습니다. 돈이 아깝다고, 교회에 약속한 김치를 어떻게 하냐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탐욕에 눈이 먼 시어머니가 만삭의 며느리에게 김장 500포기를 시킨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더 큰 비밀,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착취해서 번 돈을 어디에 썼는지, 왜 우리가 결국 영원한 남남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분명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잔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한지은입니다. 결혼한 지 3년 만에 어렵게 얻은 첫 아이를 임신 9개월째 품고 있었습니다. 배는 남산만큼 불러올랐고 발은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상기가 있으니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시어머니 맹순자 여사의 불호령 같은 전화 한 통이 저를 지옥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린 시각은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남편 민석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저는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군대 조교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당장 시댁으로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망설이면 온갖 험한 말로 저를 몰아세우곤 했으니까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시댁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한두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제 키보다 높게 쌓인 배추 더미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일꾼을 대하는 주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안에 이 배추를 모두 절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500폭이라고 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500폭이라니요. 평소 건강한 사람도 며칠은 걸릴 양이었습니다. 더구나 저는 만삭이었습니다. 배가 너무 불러서 제대로 앉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거절이란 있을 수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몸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임신은 유세가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자기 때는 밭에서 애를 낳고도 바로 호미질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젊은 것들은 끈기가 없다고 혀를 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찬물이 담긴 대야 앞에 앉았습니다. 아니 앉으려고 했지만 배가 불러서 제대로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쪼그려 앉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엉거주춤한 자세로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11월의 물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고무장갑을 끼웠지만 찬기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평소라면 가뿐히 들었을 무게인데 만삭의 몸으로는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배가 당겼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아기가 발로 차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기도 힘든가 봅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따뜻한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가끔 창문을 열고 저를 감시했습니다. 손이 조금이라도 느려지면 바로 잔소리가 쏟아졌습니다. 군뱅이보다 느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끝내냐고 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대답할 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배추더미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체력만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다리는 저려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랫배가 묵직하게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즉시 쉬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잠시라도 멈추면 온갖 험한 말이 쏟아질 게 뻔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배추를 씻고 소금물에 절이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노동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식사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이 끝나면 먹으라고 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아니 사실 입맛도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무언가를 먹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가락 끝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무장갑 안으로 스며든 찬물과 거친 배추잎 때문이었습니다.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빨간 피가 투명한 물에 번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밴드를 달라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까짓 상처 가지고 엄살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해가 기울어 가는데도 배추는 아직 절반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더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이 김치가 단순히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께 나눠드리기로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봉사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그 말투에는 묘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큰 거래를 앞둔 장사꾼의 눈빛이었습니다. 맹순자 여사는 동네에서 기부천사로 통했습니다. 교회에서도 봉사대장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그 봉사의 실체는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신의 명예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무료 노동력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피와 땀으로 만든 김치를 자신의 공로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남편 민석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평생 어머니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를 도와주고 싶어도 어머니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원망스러우면서도 불쌍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독재 아래서 자란 또 다른 피해자였으니까요.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일했는데도 새벽부터 다시 불려나왔습니다. 손은 이미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갈라진 상처에서 진물이 흘렀습니다. 고무 장갑을 끼는 것조차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이 느리다고 재촉했습니다. 이번엔 양념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고춧가루며 젓갈이며 온갖 재료를 섞는 일이었습니다. 양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평소라면 구수한 냄새였겠지만 만삭의 몸에는 고역이었습니다. 입덧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화장실로 뛰어갔지만 시어머니의 불호령이 들렸습니다. 일하다 말고 어디 가냐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구역질을 참으며 다시 일터로 돌아왔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습니다. 배가 점점 더 딱딱해졌습니다. 가진통인지 진진통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기가 위험하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시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한 손으로 배를 감싸며 다른 손으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기에게 속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빌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제대로 된 식사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라면 하나를 끓여주며 빨리 먹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삼킬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또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며느리가 게으르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숨이 가빠왔습니다.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이대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무섭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지금 배추가 절반이나 남았는데 어딜 가냐고 소리쳤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끈기가 없다고 또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넘어지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간신히 균형을 잡았지만 충격은 컸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퇴근한 남편 민석이었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과 피투성이 손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밀치는 장면까지 목격했습니다. 평생 순둥이였던 민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석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갈라지고 피가 난 손을 보며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며느리가 게으름 피운다고 했습니다. 임신을 핑계로 일을 안 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배추 500포기를 오늘 안에 끝내야 하는데 이러고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민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500포기요? 만삭인 아내한테 500포기를 시키셨다고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했습니다. 자기 때는 더한 일도 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도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손이 근질거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뺨을 향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따기는 아니었지만 모욕이었습니다. 만삭의 며느리에게 손찌검을 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민석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저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노예입니까?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뭐, 노예? 이게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은혜요? 며느리 잡아먹는 게 은혜입니까? 민석이 마당을 둘러봤습니다. 산더미 같은 배추와 양념통들이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멈춘 곳은 빨간 양념이 가득한 대형 고무통이었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차렸습니다.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 마라. 그거 다 돈이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민석이 대야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쾅 소리와 함께 붉은 양념이 마당을 뒤덮었습니다. 김치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명이 동네를 울렸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통도 엎었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생 어머니 말에 순종만 하던 남편이 이렇게 폭발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무서우면서도 고마웠습니다. 드디어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쏟아진 김치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돈이 아깝다고 했습니다. 교회에 약속했는데 어쩌냐고 했습니다. 민석이 마지막 통까지 엎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돈, 이제 다 날아갔네요. 그리고 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민석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더 일찍 이렇게 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시어머니와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든든한 아군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이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이 엄마의 도리였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저를 진찰했습니다. 다행히 조기진통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석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회사에 전화해서 휴가를 냈습니다. 저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휴대폰과 민석의 휴대폰이 불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온 동네와 친척들에게 연락을 돌린 것입니다. 거짓말로 가득한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폭행했다고, 아들을 홀려서 집안을 망쳤다고, 김장을 망쳐서 교회 봉사도 못 가게 했다고. 저는 졸지에 폐륜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동정표를 사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정체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니까요. 병실에 누워 있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그토록 김장에 집착했을까? 단순히 교회 봉사를 위해서였을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석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이 악몽을 끝낼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퇴원 후 우리는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짐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당분간 시댁과는 거리를 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앞집에 사는 송 여사님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고 깐깐해 보이던 할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송 여사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잠깐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따라갔습니다. 송 여사님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를 내주며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세댁, 이거 들어봐. 휴대폰에서 흘러나온 것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저와 민석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치를 팔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비싼 값에 팔겠다고 흥정하고 있었습니다. 녹음 내용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가 김 사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김치 500포기를 포기당 얼마에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국산 재료만 썼으니 비싸게 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며느리를 부려먹어서 인건비는 공짜라고. 그러니 싸게 넘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컸습니다. 봉사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만삭의 며느리를 노예처럼 부린 것이었습니다. 민석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습니다. 송 여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이 할망구 짓거리를 더는 못 보겠어서 녹음했어. 알고 보니 송 여사님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새 들어 사는 상가 건물의 건물주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상가에서 몰래 김치 장사를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참을 수 없어서 우리에게 증거를 준 것이었습니다. 민석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어디론가 급히 가야 할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시댁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방을 뒤져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만류했지만 민석은 단호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 없었습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러 다니는 중일 것입니다. 민석이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표지가 닳아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와 금액, 그리고 이름들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김치를 판매한 내역이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까지 모두 이용당했던 것입니다. 김장철마다 며느리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그렇게 만든 김치를 팔아 돈을 챙겼습니다. 매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아찌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수익금을 계산해 보니 억대가 넘었습니다. 민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를 넘어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가족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다니. 그는 수첩을 들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실 서랍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통장이었습니다. 잔고를 확인하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 갔어? 통장에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억대를 벌었는데 남은 돈이 없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큰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있었습니다. 수취인 이름을 보니 낯선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문화센터 댄스 강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설마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나이에 무슨 일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착취해서 번 돈을 내연남에게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댄스 강사라는 젊은 남자에게 말입니다. 민석은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내역도 있었습니다. 도박장으로 보이는 곳에도 돈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도박을 한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습니다. 결국 며느리들의 피와 땀으로 번 돈은 내연남과 도박에 탕진된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에게는 한 푼도 쓰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민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왜 그렇게 김장에 집착했는지. 저도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가면을 벗겨야 했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모두 챙겼습니다. 녹음 파일, 장부, 통장 내역까지 모두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화를 냈습니다. 남의 집에 무단 침입했다고 소리쳤습니다. 민석이 수첩을 들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빼앗으려 했지만 민석이 피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그건 며느리들 등골 빼먹어서 돈 버셨네요? 시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듣지 않았습니다. 통장 내역도 들이밀었습니다. 댄스 강사에게 돈을 보낸 내역을 가리켰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입을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맹순자 씨. 이제 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우리는 증거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울부짖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사기와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증거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에도 신고했습니다. 탈세 혐의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구청 위생과에도 신고했습니다. 무허가 식품 제조 판매 혐의였습니다. 일이 순식간에 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도 받게 됐습니다. 무허가 영업으로 과태료도 물게 됐습니다. 그동안 번 돈을 모두 토해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동네에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기부천사인 줄 알았던 맹순자의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기부한다던 김치가 사실은 팔아서 돈을 챙긴 것이라니.
권사님들이 분노했습니다. 속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교회에서도 쫓겨났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며느리를 착취한 악덕 시어머니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댄스 강사도 사라졌습니다. 돈줄이 끊기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도박장에서도 출입금지를 당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건물주 송 여사님도 방을 빼라고 통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추징금도 내야 했습니다. 손해배상금도 물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동안 모은 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남의 돈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시어머니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많이 야위었습니다.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남입니다.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한 일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했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피를 흘리며 일했던 기억, 조기 진통으로 죽을 뻔했던 기억, 그 모든 것이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몸조리를 하며 출산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큰형님과 작은형님이었습니다. 그들도 시어머니의 장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아내도 똑같이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습니다. 형님들도 시어머니와 연을 끊기로 했습니다.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그녀가 우리에게 한 일은 가족이 할 짓이 아니라고, 우리는 법적으로 부양 의무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복덩이라는 태명 그대로 복을 가져다 준 아이였습니다. 민석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어머니 없는 가정이지만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출산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몸이 회복되자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임산부를 위한 건강한 이유식 사업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임산부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무리한 노동 대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업은 순조롭게 시작됐습니다. 많은 임산부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작은 단칸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치를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팔았던 김치 냄새가 이제는 역겹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외톨이가 됐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었으니까요. 며느리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챙긴 죗값이었습니다. 가족을 돈으로만 봤던 사람의 말로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를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복덩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첫 돌잔치도 했습니다. 시어머니 없는 돌잔치였지만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과 친구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민석도 행복해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돌잔치가 끝난 후 누군가 소포를 보내왔습니다. 발신인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열어보니 작은 금반지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후회와 사과의 말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읽지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금반지도 돌려보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석이 말했습니다. 잘했어.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었습니다. 복덩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일,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일,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준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것도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사업은 점점 번창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누구도 착취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원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 가족은 서로 아끼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 어느 날 뉴스를 봤습니다. 며느리를 학대한 시어머니가 구속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사건과 비슷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는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가족 구성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여보, 후회 안 해? 민석이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혀. 오히려 감사해. 정말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서로를 더 아끼게 됐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됐습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이랬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정부 지원으로 겨우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면회 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쓸쓸한 노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가족을 돈으로 받던 사람의 최후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시어머니라는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복덩이는 할머니 없이 자라지만 불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했던 것입니다. 가끔 그날이 떠오릅니다. 마당에 붉은 김치가 쏟아지던 날, 민석이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항했던 날, 그날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필요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우리는 지금 행복합니다. 진정한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노예가 아니라고, 임산부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가족은 서로 존중해야 한다고, 그것이 제가 겪은 일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돌이켜보면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송 여사님 같은 좋은 이웃을 만난 것, 민석이 제 편이 되어준 것, 건강한 아이를 낳은 것,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 모든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비록 아픈 과정이었지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겪은 이야기입니다. 만삭의 몸으로 김장 500포기를 하다가 죽을 뻔했던 이야기, 시어머니의 충격적인 비밀을 알게 된 이야기, 그리고 결국 남남이 된 이야기. 힘들었지만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